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프로파일러 배상훈이고요. 여기는 향동에 있는 배상훈의 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좀 이따가 이제 생방 나가야 돼서 나가기 전에 인사도 드릴 겸 새해 인사도 드릴 겸 겸사겸사 방송을 올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늘 올 한 해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 가벼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제 이제 제아의 종 타종하는 거 첫 번째 그 치는 거 하나 보고 그냥 돌렸습니다. 고두심 씨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탤런트.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어떤 명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연말연시 이런 때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꼭 다른 쪽으로 그 범죄적 각성이 돼 갖고 훅 급발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이 되는 화재가 발생이 돼 갖고 그 아파트 부평구 부평동 20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딱 중간이죠. 이거는 일종의 사회적 병리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광은 아닙니까? 방화광은 아닌데 이럴 수 있죠.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연말연시라서 들떠있는 모습 보고 막 그러는데 혼자 술을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 술이 관련 없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이런 감정적 상태가 올라와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예, 근데 이제 보통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는 이제 시골 같은데 자기만 타고 말 수 있지만 요즘은 그래도 불이 나면 다른 데도 많이 그 화재가 확산이 되지만 아파트는 사실은 한번 타면 위아래로 다행히 근데 또 잘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빨리 신고가 되고 그 층만 그 층과 그 위층 정도 그 위 정도만 그렇지 확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규정대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생한 거는 이제 어제 9시 밤 9시 8분. 그러니까 지가 그냥 안에다가 거실과 주방 생활용품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은 금방 꺼졌죠. 사실은 불 나고 그러면 이런 아파트 20층 아파트 정도는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또 바로 또 이제 주차 공간 진화 구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테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집안에 불을 지르는 방화, 자기 방화죠. 연말연시 아닌 명절 이런 계기적인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급발진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은 개인 병리와 사회 병리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데 챙긴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어떤 일종의 외로운 늑대적인 자기 범죄 테러를 예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그냥 FM대로 그거 참 주변에서 다 근데 어디까지 그렇죠. 그래도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는 보통 그냥 조용히 있다가 확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조 증상이 조금 있거든요.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면 뭔가 막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 물론 이제 조용히 있다가 팍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꼭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어제 저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또 막 그랬을 거예요. 74세 운전자가 목동에 있는 깨비시장, 이게 전통시장입니다. 사실은 뭐 목동이 대부분 다 이제 아파트촌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그 단독주택 빌라촌 안쪽에 보면은 이제 그 전통시장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74세 운전자가 자기의 에쿠스 승용차로 80m를 질주한 겁니다. 실제로 보통 이런 경우는 생각해보시면 전통시장 이 길이라고 하면은 차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차가 못 들어오게 되면 상하차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물건을 어떻게 들여놓냐 이 말이에요. 이 전통시장에.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손수레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참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차량 진입을 막는 진입 차단 봉은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전통시장에서 연말이라고 장 보던 그나마 보던 사람은 그냥 80m 보세요. 80m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얼마나 이게 그 속도를 내고 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11명으로 알았는데 그 4명 중상 뭐 이렇게 됐는데 오늘 13명에다가 1명이 들어가지고 3명이 중상이고 4명 중상 중에 1명 들어가지고 나머지는 그래도 다치신 분이 있죠. 시청역 역주행 5개월 만에 가게 4-5곳이 박살이 났습니다. 물건도 엉망이고. 근데 이 74세 이놈이라서 미안하지만 욕먹어 쌉니다. 물론 본인은 오조작이라고 주장을 하죠.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뭡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고 지가 떠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뭐 고령 운전자 운전 제한 문제라든가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에쿠스를 꼭 그 전통시장의 입구로 그래도 사실 생각해보면 80m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속 뭐 100km 이상 하면은 80m야 뭐 1, 2초 안에 갈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속도가 많이 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80m를 질주했다는 것은 그 지가 그러면 계속 그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뭐 치매 정신적인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 생각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는 물론 조심스럽지만 명절 증후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생각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전통시장 안에는 차단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명절 연말연시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이게 그러면 말하자면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버스를 앞질러 가던 중에 가속을 하던 중에 그냥 넣었다는 거예요. 이 조향이나 이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루션이야. 엄정하게 적성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어떤 일정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일정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적성 검사를 통해서 이 차량 운전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 그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뭐 이 세계적인 어떤 메이커로 해갖고 자동차 수출로 우리나라 먹고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자동차 면허를 너무나도 쉽게 주고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운전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이거 국가적인 어떤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시청역 역주행 사건 때는 이게 뭐 그 급발진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뒀는데, 그거는 사실 현대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메이커들이 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나쁜 행위를 당연히 제조자 책임법 같은 걸 통해서 해는 건 맞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병행 조치로서 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좀 더 촘촘한 적성검사.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뭐 생각이 안 난다 그래갖고 소위 과실로 대충 처벌을 대충 뭐 민사로 가거나 뭐 절대 물론 이건 뭐 저기 과실치사로 가겠지만은 이것도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그 자체가 과실이 아니라 차량을 운전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고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법적인 걸 바꿔야죠. 너무나도 이 연말연시에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뭐 그 제주항공 그 179분의 그 애도하는데 갑자기 또 갖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또 선박사고도 났어요. 선박사고가 나갔고 그냥 막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 자, 이 범죄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같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워낙 강간범들 워낙 많으니까. 이제 심야에 다방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50대가 이틀 만에 검거가 됐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범죄 발생은 29일 날 발생을 한 거고 어제 이제 잡은 거니까, 이제 그 도시 외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특히 이런 뭐 구리, 의정부, 양주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외곽 쪽에, 여기서 외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울 쪽 외곽에 쪽에 약간 좀 허름한 그 다방 같은, 혼자 그 이 운영하는 다방점주가 있죠. 그러니까 인건비 아끼를 혼자 이렇게. 거기 딱 보니까 이제 뭐 피해자가 혼자 있고 그러니까 돈을 훔치려고 하고 좀 강간하려고 하다가 강도 강간미수. 50대 남성 노인입니다. 좀 뭐라고 하나 황당하죠. 왜냐하면 안 잡힐 줄 알았나? 도망간다고 못 잡나? 그런데 눈에 돈이 보이고 여자 혼자 있으니까 30만 원 빼앗고, 그것도 강간도 미수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건 기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눈에 보이는 형태를 통해서 범죄를 했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상습적인 범죄의 자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 범인이 다방업주 안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면이 있고 도망가면 안 잡힐 줄 알았나? 근데 범죄자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또 나와 또 비슷한 짓을 하겠죠. 이런 범죄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있는데요. 참 원래 이런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탈북민들 아무리 우리나라에 이제 뭐 5년 넘게 살았다 하더라도 10년 가까이 살았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 저희 모친도 이제 지금은 안 다니시는데 그래도 한 5, 6년 전, 뭐 그 이전까지만 해도 무슨 약장사 왔다. 약장사가 뭐냐면 그런 거죠. 뭐 이런 거, 의료기기 뭐 판매 이런 거죠. 적외선 뭐 이렇게 지지는 거 따뜻하게. 딱 봐도 실제로는 뭐 한 30만 원이 사는 거 뭐 노인네들 한 100만 원
후려치는 거죠. 근데 이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들을 위한 어떤 여흥이라든가 문화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야 뭐 조금 생겼지만 7, 8년 뭐 10년 전, 뭐 예를 들면 5년 전 이럴 때. 그러니까 노인복지나 노인문화센터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집에만 있는 저 노인들, 뭐 노인정 가서 고스톱이나 치고 그것도 못하면 어디 그냥 산책이나 하고 TV나 보고. 근데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정이 와서 뭐 상위, 뭐 2류, 3류, 뭐 진행자, 개그맨, 뭐 가수도 뭐 저기 짝퉁 가수들 해갖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래도 그 노인들 그런 문화 여가 생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그 중에서 한 50명 중에서 한두 건만 계약하면 그래도 남기는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노인들 이제 하려고 뭐 휴지도 주고 막 그럽니다. 공짜로 밥도 먹여주고. 거기까지 그래도 오케이. 그래도 비싸긴 해도 그 의료기기는 어쨌든 뭐 조금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도 그 모친 그래도 한 3년 다니셨다고 하길래 가서 내가 눈탱이 만다치고 100만 원짜리 그 결제를 해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 조금 쓰다가 금방 고장 나더라고. 효과도 없고 사실은 거기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죠. 사실 그 품질이. 근데 저는 이거 사면서도 이건 어차피 쓰레기다 버릴 거다. 근데 그래도 3년 동안 모친 그냥 웃게 해드렸으니까 그냥 이 가격으로 100만 원 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참 그런 거예요. 이게 노인복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탈북자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놈들은 완전히 다른 놈들이에요. 조금 이게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장세척기라고 하는 이게 뭔가 그런 거죠. 이제 이 사기꾼 놈들이 그 빵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료기기나 기기들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장세척기가 숙변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변비가 많습니다. 아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돈이 된다라고. 그래서 얼마 내면은 그 이거를 대리점을 내주겠다고 해갖고 그걸 편집하고 도망가는. 그게 다단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보통 이제 주범놈들은 가족 기업입니다. 가족 기업,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 회장놈과 그 아들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놈들이 주범입니다. 방판 위반 이거는 사기 및 방모판매법 위반입니다. 이 그룹의 이 업체의 회장은 67, 67이나 처먹었고 그 아들놈은 또 뭐 3, 40대쯤 되는데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놈은 6년이고 아들놈은 3년 6개월인데 문제는 이 업체에 다른 직원도 몇 명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2년 6개월 뭐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직원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사회봉사. 그러니까 이 판사가 참 웃긴 게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담동 이용재 판사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묻죠. 사기꾼들 집단에 이 같이 사기를 친 속이면 초짜 사기꾼들, 그러니까 도제식으로 사기를 배우는 직원들 얘들한테 처벌을 안 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 생각은 이런 거죠. 야, 네가 이제 사기를 이렇게 했지만 이 직원이라고 했죠. 그런 거겠죠.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어디 그 직장 못 구한 사람들이 이 사기 업체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 그냥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처벌하기는 애매하고 그러니까 너 잘못했지 사회봉사해 200시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의 생각은 이용재 판사의 생각은 그 생각이에요. 얘들은 사실은 공범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돈 따라오는 애들인데 처벌하기는 애매한데 봉사해. 너희들 잘못했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용재 판사님
사기꾼과 사기꾼들의 집단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부족해. 몰이해. 왜냐? 이런 직원들이 이제 이걸 보고 다음 단계에서는 얘들이 주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은 알바 비슷하게 와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기 수법을 배우러 온 거죠. 그리고 주범이 저렇게 나갔지만 그 수법을 다 알잖아요. 그럼 얘들이 그걸 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해서 얘가 주범이 돼갖고 그리고 그 아는 같이 알바했던 애들 직원 애들 다 섭외해갖고 또 하나의 어떤 사기, 그때는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물론 이런 판사 애들도 어떤 기본적인 뭐가 한계점은 있겠죠. 왜냐하면 얘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얘들을 처벌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들을 어차피 처벌해봤자 중간급 직원 애들이 집행유예 줬는데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줬는데 얘 꼬레비 애들을 뭐 뭘 주냐 이 말이야. 단기 뭐 1, 2개월 그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기 범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사기 범죄의 아주 전문적 사기 범죄 애들을 처벌하는 방법과 중간급 애들과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애들을 어떻게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들, 이것들을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처분을 통해서 경고도 주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다단계 업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소규모죠. 그러니까 보통 다단계라고 하면 몇백억 넘게 헤쳐먹고 그러잖아요. 이 다단계는 사실은 탈북자라든가 노인 대상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해봤자 17억이에요. 제가 왜 17억이 해봤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대상이 수십 명이 넘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그렇게 영세한 사기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약자, 노인들, 북한 이탈 주민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교회에 합숙시키고 거기서 이제 뭐 시키면서 막 그 옛날에 그 피라미드 것처럼 그렇게 막 한 다음에 그들한테 팔아오라고 시키고 그들의 이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들을 더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사기 조직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주범과 그 아들놈과 이 위에 있는 그 집행부 애들은 뭐 반성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한다. 어떤 애들 재수없게 걸렸으니까 빨리 이렇게 해서 가석방 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다른 사기꾼이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서민들을 죽이는 거죠. 특히 물정 모르는 탈북민들, 그 다음에 또 노인들. 노인들이 사실 알아도 일종의 그냥 거기서 그냥 합숙하고 도망가려면 때리기도 할 테고 협박도 할 테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찰의 사기 대응 역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찰은 글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내란범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김종민이란 놈이 웃긴 소리를 하네요. 김종민이라는 놈이 뭐냐면 검사 출신의 변호사인데 얘가 이제 사법연수원 21기 순천지청장을 지내.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검찰 옹호하는 인간인데 이런 거죠. 얘 말은 이겁니다. 야,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받아냈으니까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들이 집행하도록 놔둬라. 경찰이 왜 끼어드냐 이 말이에요. 아니 뭐 말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니네 검사들이 과거에 경찰 기동대 동원해 갖고 그 영장 집행할 때 그 많은 그 엉망진창 개판한 거는 기억 안 나냐? 근데 얘 말은 김정민이 말은 뭐냐? 그때는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 지휘권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했으니까 기동대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영장 집행할 때. 근데 지금은 공수처 검사한테는 경찰 수사 지휘권이 없다. 뭐
말은 맞죠. 그렇지만은 경찰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데 협조하고 당연히 질서를 유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죠. 이게 김정민이 해도 그런 거죠. 뭐 경찰 지원을 받아서 충돌 상태 방지를 위한 건 몰라도 직접 대신해 줄 수 없다. 말은 맞지. 이런 게 무슨 변호사라고. 말은 맞지. 그런데 그러니까 경찰은 외곽에 있고 영장은 당연히 그러죠. 그냥 같이 들어가서 하지만 예를 들면 그 경호관들이 저기 윤석 그 저기 내랑 뭐 그 경호관 애들이 그냥 총 들고 막 이렇게 시위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바깥에 있어라 얘기잖아요. 관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저에 이 공무집행을 같이 그러니까 공무집행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요청하게 되면 당연히 경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 검찰, 검사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 검찰 출신 변호사 새끼들은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 검사들하고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이런 거는 확실히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음, 어쨌든 같지도 않은 얘기 들어갔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 체포를 할까요? 체포는 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 경호처에서 박정준이가 쌩 난리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지만 100일이나 202는 간섭하지 않을 텐데 문제는 안쪽이 문제인데 글쎄요 어떨지 저도 잘 감이 안 오지만 그래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불법적인 경호처에 그거를 생중계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경호처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럼 그때는 청와대 경호처장과 경호처 있는 특정해서 또 영장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 못했다고 다시 재청구하거나 연장시킨 다음에 이렇게 명분을 쌓아나가면 됩니다. 사실 뭐 어차피 그 쪼무레기들은 이미 구속 기소가 됐고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 너무 6일이란 7일이란 거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제발 도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진 않겠죠. 자, 저는 생방송 하러 갑니다. 다시 한번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같이 하시고 같이 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있을 겁니다.